네, 설 명절입니다. 다들 잘 쉬고 계신가요? 설 명절 전에 우리 시장이 이렇게 많이 안 좋았죠. 예, 통상 설 명절 전에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기업도 보너스도 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좀 자금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동안 시장도 많이 흘러내렸고요. 자, 설 명절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설 명절이 끝난 이후에는 아마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좀 좋은 시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동안 있었던 어떤 대내외적인 리스크라든가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든가 지금 트럼프도 취임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구정 이후에는, 그러니까 설 명절 이후에는 좀 좋은 시장의 흐름 나올 거다. 그래서 새해 복 또 많이 받으시고 이제 명절 끝난 이후에는 우리도 크게 이제 수익 내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키워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키워드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 브로드컴, HBM4 큰손 될까? 미국의 브로드컴이죠. 네, 미국의 브로드컴, HBM4의 큰손 될까? 지금 삼성과 SK가 탈 엔비디아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요 내용입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다들 아시다시피 그동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휴대폰 쪽에서는 지금 중국산 저가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사실 HBM만 놓고 봤을 때는 SK에 밀렸죠. 예, SK에 밀렸습니다. 주도권을 밀렸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대만의 TSMC, TSMC에 밀렸죠. 그래서 삼성이 막 여기서도 밀리고 저기서도 밀리고 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삼성이 이제부터는 연기금이 지지를 하고 있어요. 명절 전부터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통상 연기금이 방어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바닥을 잡는 경우가 통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파운드리를 거의 대부분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SK 같은 경우는 HBM을 가져가고 있고, 근데 이 HBM과 이 파운드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단가 조정을 하고 싶을 거예요. 더 싸게 물건을 받고 싶어 하겠죠. 당연히 경쟁을 시켜야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TSMC와 삼성을 경쟁을 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HBM 같은 경우는 뭐 SK와 삼성이 경쟁을 하겠죠. 자,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고급형, 그러니까 고성능 인공지능 AI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브로드컴은요. 물량을 굉장히 다량으로 풀면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공급형이에요. 지금 고성능이라기보다는 공급형 그런 칩을 납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급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보급형 같은 경우는 싸지만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HBM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브로드컴뿐만이 아니라 사실 삼성이 지금 접촉하고 있는 부분은 메타도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함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꼭 엔비디아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M7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과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동안 관세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죠.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 관세 인하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 관세 때문에. 이 관세 때문에 굉장히 좀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관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거의 HBM 같은 경우는 독점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고성능 칩을 가장 필요로 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예.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관세를 붙이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가장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보호무역주의를 강화를 할 건데 거기에서 주 요점은 그거예요. 트럼프는 미국의 공장도 미국에 지어라.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 그러면 실업률이 낮춰지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공급해라 이 내용이거든요. 삼성과 SK 하이닉스 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이런 종목들도 미국에 대부분 공장을 다 건설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호무역주의에서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주가 보시면 그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죠. 예,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제가 선을 2개를 그려놨어요. 여기 두 군데 선을 그려놨는데 요 안에서 지금 박스권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예, 연기금이 매수에 계속 참여를 하면서 좋은 흐름 앞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기금 같은 경우는 매수에 참여하게 되면 보통 주가가 저점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전 차트가 있겠지만 이 하락폭이 지금 완만해 보이지만 굉장히 급하게 내려온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런 기울기로 하락한 적이 그동안 없었죠. 굉장히 급하게 지금 내려온 상태고 사실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움직이면서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입장이라든가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항상 단가를 더 싸게 그리고 브로드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급형으로 AI 칩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단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삼성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TSMC도 파운드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브로드컴뿐만이 아니죠. 원래 이 엔비디아의 최대 대항마는 AMD입니다. AMD. 이 AMD에 들어가는 수요도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에도 삼성은 납품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 퀄 테스트가 아직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4분기 실적에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거는 4분기 실적,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에 그 HBM의 매출 비중, 요거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매출 비중. 이 매출 비중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3분기 때가 대략적으로 한 9% 정도 됐거든요. 매출 비중이. 근데 예를 들어서 4분기 때 이 매출 비중, HBM의 매출 비중이 40%가 됐다라든가 30에서 40% 정도 사이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어딘가에 HBM을 납품하고 있다라는 거죠. 엔비디아의 확률이 높습니다. 이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납품이 되고 있다라고 또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리고 3분기 컨퍼런스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 관계자가 4분기부터 HBM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다만 지금 뭐 주가의 흐름이 횡보를 하면서 좀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설 명절이 끝난 이후에는 저는 삼성전자 움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평선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 모이고 있어요. 그 전에는 60선, 사실 이 121선 같은 경우는 뚫기가 가장 어려운 선이거든요. 이게 121선인데 가장 장기 이평선이죠. 그래서 뚫기 가장 어렵고요. 그 다음은 60선입니다. 근데 5일선과 60선 그리고 11선, 21선이 여기 지금 다 모이고 있어요. 예. 보통 여기서 이렇게 다 이평선이 모이면 한번 발산이 나옵니다. 발산이 나오면서 시세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21선을까지는 한번 도전을 해볼 거고요. 만약에 121선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뚫기 어려운 여기에서 뚫고 약간의 횡보의 흐름이 나오면서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한 이후에는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브로드컴 이슈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AMD 이슈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납품 이슈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파운드리까지 만약에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금액 상황이고요. 요 지금 금액대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서도 방어를 하려고 하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주가예요. 최근에 10조 원 규모를 투자를 해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를 방어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죠. 삼성전자도 기업 입장에서 지금 주가를 방어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부근이 저점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지금 수급 상태예요. 수급 상태인데 기관이 좀 지속적으로 좀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고,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언제 사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삼성전자 언제 사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개인들이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전에 뭐 8만전자, 7만전자에 계셨던 분들도 지금 약간 추가 매수 포지션을 좀 가져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담고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이 지금 굉장히 크게 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연기금을 보시면 지금 지속적으로 담고 있죠. 지금 매일 담고 있습니다. 매일.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담고 있어요. 이 연기금이 주가에 관여하면서 지원 사격이 나왔을 때는 저점을 잡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그 전에 기관이 지금은 팔고 있었지만 그 전에 공격적으로 또 방어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하락률이 굉장히 높았죠. 2024년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지수가 바닥권에 있는데 이 바닥권에 있는 지수를 들어 올리려면 뭐가 가야 돼요? 섹터군이. 반도체가 가야 됩니다. 반도체가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가야 됩니다. 여기서 지수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이 반도체군, 뭐 유리기판도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그리고 관련 종목들,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들 다 가야 됩니다. 사실 종목군 중에 가장 많은 종목군이 반도체 포함이 되어 있죠. 지수가 여기서 상승하려면 반도체가 가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절 이후에는 반도체 군들이 먼저 스타트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 종목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미국의 공장 건설 내역입니다. 자, 트럼프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공장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급해라. 이 내용이거든요. 보호무역주의가. 그거 아니면 관세를 붙이겠다. 그것도 많이 붙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물건을 공급하고 싶으면 공장도 미국에 지어라.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미리 다 지어놨어요. 이미. 미리 다 지어놨습니다. 지금 오스틴 공장에 10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10억 달러면은 지금 1조 원이죠. 1조 원을 지금 투자를 해서 지금 공장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내 직원들이 지금 출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 공장 건설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공장을 지금 건설할 예정이에요. 텍사스주입니다. 테일러 공장인데
이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죠. 예. 거의 뭐 한 20조 원 달하는 금액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건설했던 공장 중에 단일 공장 중에 최대 투자 금액이에요. 최대 투자 금액. 가끔 아쉬울 때가 있죠. 이런 공장들이 국내에 지어졌을 때는 우리나라 뭐 실업률은 없겠죠.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글로벌적인 공급망 그리고 미국 공장은 반도체의 이제 경쟁력을 유지를 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이죠. 왜냐하면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미국이 가장 크죠, 지금. M7 기업들이 대부분 이 AI 고성능 칩에 대한 반도체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쟁력을 유지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공장을 지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력을 유지를 하고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핵심 지금 상황이다. 공장을 건설하는 게. 그래서 엄청나게 큰 금액을 투자를 하면서 지금 최대 투자 금액을 하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지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보호무역주의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고 관세하고도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반도체는 가장 필요한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이 관세와 보호무역주의하고는 사실 삼성전자가 크게 악재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삼성, SK, LG 작심을 했어요. 작심을 했고요. 유리기판에 대한 윤곽이 나옵니다. 유리기판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수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 AI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사양 반도체가 지금 필요해요. 고사양 반도체가. 그래서 그 전에 반도체보다 고사양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기판을 사용할 때 유리기판이 차세대 유리기판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그다음에 뭐 LG 이노텍 국내 기업들도 출사표를 낸 상태고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유리기판 시장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SK 하이닉스도 지금 진행 중이에요. 유리기판. 그리고 이미 뭐 납품을 했다라고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리기판 관련돼서. 자, 유리기판의 대장주는 SKC입니다.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가장 탄력적이고 가장 좋은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고점 부근인데 SKC 같은 경우는 고점 돌파하게 되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시면 AI에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다 중요한 섹터고 키워드들입니다.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자율주행, 5G 이런 첨단 기술에 컴퓨터 칩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전 중요한 전 섹터군에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필수적으로. 그래서 SKC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글라스 기판 시장 점유율, 이 점유율. 지금 이게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 그죠? 그래서 이 기득권을 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SKC가 이런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본의 기업이죠. 일본의 기업입니다. 일본의 기업과 소재 기업이에요. 일본 최대 소재 기업입니다. 일본은 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글로벌적인 점유율도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이끌기 바로 전에 삼성전자가 이끌기 전에는 일본이 주도했었어요. 반도체도. 그래서 일본 소재 전문 기업 AGC와 함께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기판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이 AGC가. 그래서 SK가 이 AGC와 함께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앞으로 유리기판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SKC 같은 경우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런 소재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소재도 다루고 있죠. 예. 2차 전지 박등 이런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움직여야겠죠. 그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제약바이오. 요 세타마가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수가. 근데 지금 바닥을 잡은 상태고요. 그 세 개의 테마가 전체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하고 지금 미국이 패권 전쟁 중인데 그 반사이익을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취임했죠. 취임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반사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기업들이 있잖아요. LG 에너지 엔솔이라든가 삼성 SDI, SK온 등 대부분의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지어놓은 상태고 그 중에서도 뭐 미국에 공장을 수십조 원을 투자를 해서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세 번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최종 목표는 암정복, 항암제 시장이다. 어차피 최종 목표는 암정복. 이게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80에서 90%가 넘어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의 꽃이죠. 암 정복이 제약바이오의 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항암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판도를 뒤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K바이오가. 그 중에서 육총사를 뽑아봤어요. 육총사. 자, 육총사. 자, 셀트리온.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그다음에 ABL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종근당, 동아ST.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암정복. 가장 수요가 많고요. 그리고 가장 글로벌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뭐 신약이 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CMO 시장이죠. 자, 위탁 개발, 위탁 생산입니다. 위탁 개발은 CDO고요. 위탁 생산을 하는 그런 글로벌적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적인 뭐 빅파마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CMO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뭐 글로벌적으로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지금 이 ADC 의약품이 이 암 정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 시설을 건설 예정입니다. 글로벌적으로 CMO 시장에서 가장 이슈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이 시점에 반도체 2차 전지가 아니라 자꾸 제약바이오 말을 하느냐라고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게 지난해 생물보안법이 통과를 했죠. 미국에서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하원을 통과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겠죠. 상원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으로 넘어갈 텐데 이 하원은 통과를 했고 자, 상원은 지금 70%가 넘는 의원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자, 이 법은 결론적으로는 중국의 첨단 바이오를 제재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중국을 제재하겠다. 자, 지금 중국을 제재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죠. AI도 제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도 제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미국이 AI와 바이오를 제재할까요? 그만큼 이 두 섹터군이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기업 탐방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소를 납품하는 업체였어요. 근데 중국에다가 그 물건을 이제 전기차 충전기를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작을 했는데 단 2주 만에 똑같은 제품이 나온 거예요. 중국에서. 자, 이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거예요. 진입 장벽이. 네. 그렇지만 자, 바이오는 어떨까요? 진입 장벽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자, 이거는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기술력을 따라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줄기세포로 한번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약간 제재를 했죠. 예, 줄기세포 개발에 대한 부분을 제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이 제재를 안 했어요. 되려 더 본격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줄기세포에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0년 정도 뒤쳐졌어요. 근데 이거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을.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섹터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글로벌적인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 노령화가 굉장히 오래되고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글로벌적으로 노령화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전체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 이슈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요런 의약품도 있지만 뭐 비만 치료제라든가 이제 그런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다. 글로벌 수요를 책임질 수 있는 큰 빅파마 기업들이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런 부분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영국 ADC 개발사죠. 이 부분과 지분을 투자를 해서 지금 ADC 관련된 신약을 9개 정도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보시면 자꾸 ADC가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항암 치료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ADC가 중요하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지금 종근당, ABL 바이오, 그다음 동아 ST. 제가 오늘 방송 말미에 종목 하나를 드릴 거예요. 예, 종목 하나를 드릴 건데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단기 트레이딩이나 이런 부분 좀 어려우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방송 말미에 종목을 드릴게요. 그럼 그 종목 명절 후에 매수하시면은 아마 목표 수익률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가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키워드 한 3개 정도 이 정도 알아봤는데 명절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집 나갔던 그런 수급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그동안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뭐 대내외적으로 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좀 완화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테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지금 중동 같은 경우는 지금 휴전을 한 상태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트럼프는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면 끝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푸틴하고의 지금 회담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만났죠. 만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더 이상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종전으로 가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도 완화가 되고 그리고 그동안 나갔던 환율도 조금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쪽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약간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는 다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전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주식 하시면서 좀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장입니다. 2장은 일단 성공투자 백서예요. 성공투자 백서인데 우리가 요즘에 단기 트레이딩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예,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도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수익률이 굉장히 높죠. 예,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기도 했고요. 그 전에. 그리고 조금 수급이 많이 부족한 상태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거래 대금의 70%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0%가 전부 다 공격적으로 그날 움직이는 섹타군에 수급이 쑥 물렸다가 여기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면 또 이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뭐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해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봤어도 요즘에는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빠지는 또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뭐 3분, 5분만 해도 이런 캔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약간 위험한 시장이긴 해요. 근데 이건 트레이딩을 여러 번 계속 경험을 하시면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기 트레이딩의 장점은 뭘까요? 일단 시장에 영향이 없어요. 예. 시장의 영향 물론 어느 정도 지수가 원체 많이 빠지거나 이러면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상한가 가는 종목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날 상승하는 테마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개별 이슈로 인해서 개별 종목들도 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항상 있어요. 우리는 그런 강한 상승 테마와 그런 강한 종목들을 단타를 할 거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매 어떻게 하나요? 자, 5일선, 11선, 뭐 21선, 61선 매매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하나 121선도 있죠. 예.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한번 이름을 붙여보면 5일선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선이라고 해요. 예, 단기 매매선. 단기 매매고요. 11선 같은 경우는 단기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추세선. 자, 21선 같은 경우는 심리선이라고 해요. 예, 심리선. 그리고 61선 같은 경우는 세력선이라고 하죠. 예. 자, 121선은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생명선. 자, 이 생명선인데 깨지면 안 되겠죠. 121선은 깨지면 안 됩니다. 자, 데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121선은 깨지면 안 된다. 사실 우리가 뭐 121선이라든가 61선 같은 경우는 그죠? 요 두 선 같은 경우는 장기 이평선이라고 말을 해요. 예, 장기 이평선. 그리고 21선 같은 경우는 중기. 예. 그다음에 5일과 11선 같은 경우는 단기입니다. 단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물론 21선과 61선도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요 단기 추세선 5일선과 11선 매매를 좀 집중적으로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스크는 뭐가 제일 클까요? 리스크는 위로 올라갈수록 더 큽니다. 예, 5일선으로 갈수록 단기 이평선으로 갈수록 리스크는 커요. 근데 목표 수익률을 우리가 잡잖아요. 이 목표 수익률이 큰 거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크게 잡죠. 예. 왜냐하면 이게 심리 싸움이에요. 주식은 심리 싸움인데 심리적으로 61선 매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한 달에 20거래일이기 때문에 60일이면은 3달이죠. 예. 3달이고 21선 같은 경우는 한 달입니다. 한 달인데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된 상태에서 주가가 그날 어느 정도 큰 변동성이 생기지 않으면 좀 끌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이 더 높아요. 심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고 가더라도 약간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스크가 5일선과 11선 매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에서는 리스크가 커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하이 리턴. 하이 리턴. 그래서 5일선과 11선 매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종목을 보다 보면 이 21선을 이탈하면 이게 심리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심리선이냐? 이 21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약간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러다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제 다시 상승으로 안 가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심리적인 지지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리적인 지지라인.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약간 빠르게 좀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21선을 이탈한 상태에서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죠.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지지부진한 주가의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매도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물량,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매도가 나오면 군중 심리에 의해서 같이 매도하면서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세선을 이용을 하더라도 이 선은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기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들은 지켜줘야 된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가운전선이에요. 지금 보시면 5일선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주면서 움직이고 있죠. 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핑크색 선이 5일선이에요. 핑크색 선이 5일선이고 요 파란 선이 자 11선, 그다음에 요게 21선, 61선, 121선입니다. 자, 여기 이 세 이동평균선 중에 가장 뚫기 어려운 이동평균선이 뭘까요? 자, 요게 121선인데 이 선이 사실 가장 뚫기 어려운 장기 이평선이거든요. 근데 앞서 여기서 거래량이 그 전에 없던 거래량이죠. 그 전에는 거래량이 없다가 이날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정배열을 다 만들어요. 이평선들을 5일선, 11선, 뭐 20, 그다음에 61선 정배열을 만들면서 사실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매수를 했죠.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 팔 구간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왜 팝니까? 내려가면 팔아야죠. 그죠? 올라가면 팔 이유가 없겠죠. 자, 여기에서 지금 5일선을 타고 가는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5일선에 닿을 때가 그냥 매수 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5일선을 닿을 때마다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이 5일선 매매 같은 경우는 뭐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도 좀 낮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사서 뭐 이런 부분에서 오늘 샀는데 튀었을 때 바로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이상 가져가시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3일 안에 무조건 판다. 만약에 내일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파는 거고요. 만약에 내일 좀 좋은 흐름이다. 그럼 뭐 다음 날까지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일선 매매를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5일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좀 확대해 보면 5일선이 이렇게 있는데 캔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5일선을 돌파를 할 때 있잖아요. 요 부분이 또 매수 타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또 수익이 나와요. 계속적으로. 지금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70%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를 움직이는 메이저 입장에서도 이 5일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뭐 심지어 뭐 11선 밑으로만이라도 내려와서 조정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예, 돈이.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안 꺾고 5일선과 11선, 그러니까 이 추세를 이어가면서 올라가는 형태의 캔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보여집니다. 네,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온전선이었고요. 지금 이것도 성광밴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5일선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부근이 5일선과 11선 이 부근이 만나요. 만나죠. 네, 만나요 여기서. 자, 그러면 어떤 분은 5일선 매매를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11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5일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5일선에 닿으면 매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11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11선에 닿으면 또 매수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5일선 매수하시는 분들, 11선 매수하시는 분들이 합쳐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수세는 훨씬 더 많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타점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좋은 타점이다. 왜냐하면 하방이 지지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평선이 두 개가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하락에 대한 제한이 있을 가망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1선 매매입니다. 21선 매매인데 이것도 보시면 21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 정확하게 21선에서 지지를 계속적으로 받는 모습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굉장히 좋은 타점이 있잖아요. 여기죠? 여기 보시면 지금 5일선, 그다음에 11선, 그다음에 21선 전부 다 모여 있어요. 그죠? 그러면 5일선에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11선 매매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21선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세가 다 붙는 거예요. 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급등이 또 나왔죠. 예. 그러면서 여기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니까 하방을 지지를 하는 겁니다. 예, 지지를 하고 난 후에 하방이 지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죠. 예, 안 내려가면 올라가야죠. 예, 그래서 여기서 급등이 나옵니다. 자, 산일전기네요. 지금 테마군들이 대부분 다 전기 테마주죠. 예, 전기 테마주 같은 경우는 지금 AI가 AI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뭐 다 노후 케이블 그리고 뭐 변압기도 다 노후됐고요. 다 교체 수요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어떤 전력 설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뛸 수밖에 없는 산업군 중에 하나라서 AI 관련된 종목으로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지금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본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이죠. 예. 드렸던 종목입니다. 요 부분입니다. 예, 요 부분에서 드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간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살짝 그 5일선하고 좀 맞닿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5일선 매매가 또 가능한 시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할 것으로 보여져요. 이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이거 뚫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거를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 빵 터트리면서 돌파했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도. 네. 자, 61선 매매입니다. 자, 61선은 아까 중장기, 그러니까 장기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중장기 포지션인데 121선과 함께 장기 이평선으로 분류되는 선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들에서 대부분 다 정확하게 지지를 받습니다. 근데 이런 타점도 굉장히 좋은 타점이네요. 그죠? 왜 좋은 타점일까요, 여기가? 이런 지점들. 왜 좋은 타점이죠? 5일선, 11선, 21선, 61선이 다 모이죠. 다 모이죠. 그래서 5일선 매매하시는 분들, 11선 매매하시는 분들, 21선 매매하시는 분들, 61선 매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서 다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하방이 지지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에만 샀어도 사실 여기가 지금 20만 원 구간인데 그 이후에 40만 원까지 올라가죠. 근데 이건 추세를 만약 61선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팔 구간이 없어요. 61선을 깨질 않았기 때문에. 보시면 정확하게 여기서 61선 지지하는 거 보이죠? 대부분 다 61선 위에서 지지를 합니다. 이렇게. 위에 있을 때는 뭐 볼 필요 없고요. 여기도 60선 지지받고 상승을 하고, 그죠? 예. 그래서 61선 같은 경우는 약간 장기적인 이평선이긴 하지만 좀 바쁘셔서 단기 트레이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61선도 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차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60선 다 저항 맞고 지금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깨졌죠. 여기는 매도를 해야 되는 전량 매도해서 정리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못 팔아요. 여기는 세력도 못 팔아요. 우리는 어깨 정도에 파는 겁니다. 그래도 수익률은 엄청나죠. 지금 뭐 여기서만 사셨어도 거의 뭐 한 70% 정도의 상승률이기 때문에 끌고 가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추세 매매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고 싶으신 분이시거나 아니면 나는 이런 거 지금 볼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서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 3장입니다. 다들 제일 관심이 있는 궁금하신 부분일 거예요. 네, 자, 히든 종목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 종목 갖고 나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수익률,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자, 이 종목은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 결핍증 치료제, 그다음에 뭐 비염 치료제. 미국의 FDA 승인을 이미 받았어요. 지난해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거 받았을 때 이 주가의 흐름이 탄력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속적으로 그동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시장에서 좀 소외된 상태였죠. 소외되다 보니까 많이 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물론 요 승인이 났을 때 뭐 이렇게 반짝 움직이긴 했겠지만 큰 상승은 안 나왔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매출이 나오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 이미 그 약국에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요 관련된 약품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효능도 인정을 받고 있어서 중남미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약국에서 이미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뛸 거예요. 그리고 그 보험사죠. 3대 보험사 처방집에 다 등재가 돼 있습니다. 이 치료제들이 다 등재가 돼 있어요. 그만큼 효능을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중남미 독감 백신 수주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요. 위탁 생산이죠. CMO 산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물보안법 관련 이슈입니다. 예, 요거 조만간 통과될 거예요. 이거 통과되잖아요. 제약바이오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움직일 겁니다. 특히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산업군 중에 우리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이게 좀 제가 길게 보는 차트입니다. 길게 보는 차트인데 그 전에 53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53만 8천 원부터 이걸 왜 제가 이렇게 길게 가지고 나왔냐면 엄청나게 긴 기간, 이게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가격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루어진 상태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상승 초입 부분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우리가 좀 크게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명절 이후에 바로 매수를 하시면 시초가든 뭐 매수를 하시면 그 이후에 좀 좋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운전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절이 끝난 이후에는 저와 함께 하시면서 올해는 정말 큰 수익률로 좀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